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대통령이 된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남자가 일본 오사카의 좁은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19일 추운 겨울날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의 진짜 충격적인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이었어요. 이명박이 아니라 월산 아키히로였거든요.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으로 지어진 완전한 일본 이름이었죠.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조선인 소년이 훗날 청와대의 주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사카 히라노구의 조선인 집성촌, 그곳은 가난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충우는 소 2마리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축산업자였고, 어머니 최태원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고 있었어요. 5남매 중 셋째였던 이명박, 당시에는 그저 배고픈 조선인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바로 무서울 정도의 승부욕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싸움이 붙으면 절대 먼저 손을 들지 않았거든요. 맞아서 코피가 터져도 옷이 찢어져도 끝까지 버텼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가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행 배에 몸을 맡겼어요. 그런데 배 안의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려들어가 있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죠. 부산에 도착한 이명박 가족이 정착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방 후 혼란 속에서 생활이 일본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명박은 포항제철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밤마다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명박을 따랐거든요. 선생님들도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말할 정도였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16살 이명박은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야 했어요. 그때 이명박이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집들,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피난민들의 모습이었죠. 피난 도중 이명박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명박이 보여준 행동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6살 소년이 혼자서 마을로 나가 일거리를 찾아 돈을 벌어온 거예요. 가족들은 이 아이가 정말 범상치 않다고 느꼈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이명박은 대구상업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계와 경영을 배우면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거든요. 선생님들은 이명박은 천재적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명박에게는 놀라운 별명이 있었어요. 불도저였습니다. 한번 결심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성격 때문이었죠. 학급 회장 선거에 나가면 항상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어요. 1958년 22살 이명박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포항의 가난한 피난민 가정 출신이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에 들어간 거니까요. 합격 발표를 보고 돌아온 이명박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내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명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감각을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때는 시위 대열의 맨 앞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명박의 반응은 다른 학생들과 달랐어요. 이제 진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군사정권 하에서 경제개발이 본격화될 것을 내다본 거였습니다. 1962년 26살이 된 이명박은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현대건설 입사 지원이었어요. 당시 현대건설은 정주영이 이끄는 신생건설회사였죠. 면접 당일 이명박은 면접관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배웠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살려면 길을 뚫고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현대건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명박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었어요. 그렇게 이명박은 현대건설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현대건설 신입사원 이명박의 첫 출근 날,
그의 책상 위에는 충격적인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 파타야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1965년 당시 한국 기업이 해외 건설에 뛰어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명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다른 동료들이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어하는 해외 파견 업무를 이명박은 오히려 반겼어요. 29살의 이명박에게는 무서운 계산이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성공하면 회사 내에서 급속히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965년 3월 이명박은 태국 파타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지 상황은 정말 끔찍했어요. 기온은 40도를 넘나들었고 현지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뇌물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했죠. 하지만 이명박은 여기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먼저 태국어를 죽어라 공부해서 석 달 만에 현지인들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태국 관료들과의 만남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술자리에서 태국 전통 춤까지 춰가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명박의 공사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할 때 이명박은 그들을 존중하며 대했어요. 그 결과 현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할 정도였죠. 이 한국인은 다르다는 소문이 파타야 전체에 퍼졌습니다. 1967년 12월 파타야 고속도로가 예정보다 6개월 앞서 완공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물론이고 현대건설 본사도 깜짝 놀랐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31살 이명박의 이름이 건설업계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서울로 돌아온 이명박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1968년 이명박은 현대건설 이사로 승진했어요. 당시 32살 나이에 대기업 이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정주영 회장은 이명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다르다. 하지만 이명박의 진짜 실력은 1970년대에 터졌습니다. 1973년 중동의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막대한 건설 수요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이명박이 낸 제안은 정말 대담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중동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중동은 너무 멀었고 이슬람 문화도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이명박의 치밀한 계획서를 본 후 마음을 바꿨죠. 1974년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공업단지 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명박은 또 한 번 해외로 떠났습니다. 38살의 나이에 중동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의 상황은 태국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고 모래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댔죠. 게다가 이슬람 율법 때문에 술도 마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명박은 여기서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슬람 문화를 깊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우디 왕족들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근면성과 기술력을 적극 어필했죠. 1976년 주베일 공업단지 1차 공사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명박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현대건설의 추가 공사를 잇따라 발주했고 이명박은 중동 건설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이명박은 1977년 현대건설 사장에 올랐습니다. 41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의 사장이 된 거죠. 당시 언론들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명박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정치였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이명박은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난 후 이명박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출마였어요. 1992년 14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종로구에서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이명박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과 악수했거든요. 저는 가난한 서민 출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았죠. 1992년 3월 24일 개표 결과 이명박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56살의 나이에 드디어 정치인 이명박이 탄생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의 진짜 정치적 야망은 훨씬 컸거든요. 국회의원이 된 이명박은 경제통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건설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 제안들이 주목받았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명박은 차분하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1998년 이명박에게 인생을 바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출마였어요. 당시 서울시는 IMF 위기로 재정이 바닥나 있었고 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다른 정치인들은 지금 서울시장을 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며 기피했어요. 하지만 이명박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서울시장에서 성공하면 청와대로 가는 길이 열린다.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명박의 첫 번째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첫 출근 당일 이명박은 시청 전 직원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앞으로 서울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못하겠다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경악했어요. 지금까지 온 시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명박에게는 확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였어요. 2002년 10월 이명박이 청계천 복원을 발표했을 때 온 서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계천 위에는 청계고가도로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만 개의 상가들이 밀집해 있었거든요. 미친 짓이다. 서울 경제가 마비될 것이다. 라는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명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03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첫 삽을 뜨는 순간 이명박의 눈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이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공사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상인들의 거센 반발, 교통체증, 예산 부족 등 온갖 문제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2004년 상반기에는 이명박의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언론들은 이명박 정치 생명 끝이라고 보도했죠. 그런데 2005년 10월 1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완공된 거예요.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을 본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서울의 기적이라며 찬사를 보냈죠. 이명박의 지지율은 하늘로 치솟았어요. 청계천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이명박은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버스 준공영제였어요. 서울 시내버스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거죠. 기존의 노선별 버스회사 체제를 없애고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파업을 했고 버스 회사들은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명박은 밀어붙였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서울 버스 시스템이 세계적 모델이 되었거든요. 2006년 들어서면서 이명박 주변에서는 대통령 출마론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청계천과 버스 준공영제 성공으로 이명박의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는 박근혜가 압도적 1위였죠. 2007년 상반기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대 이명박의 구도였어요. 초반에는 박근혜가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명박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경제 대통령 이미지였습니다. 2007년 8월 20일 첫 번째 경선 토론에서 이명박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중동을 개척했고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때부터 판세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이 경제 전문가를 원하기 시작한 거죠.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이 박근혜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 이명박은 747 공약을 내세웠어요. 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이라는 야심찬 목표였죠. 여기에 한반도 대운하까지 더해져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BBK 주가 조작 의혹이 터진 거예요. 이명박이 과거에 관련된 투자회사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었죠. 야당은 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없다며 맹공격했어요. 이때 이명박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007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저는 결백합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2007년 12월 19일 대선 당일 개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명박이 48.7%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거였죠. 정동영 후보는 26.1%, 이회창 후보는 15.1%에 그쳤어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은 마침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청와대 취임식장에서 이명박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년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순간이었죠. 취임 직후 이명박이 추진한 정책들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녹색 성장, 창조 경제, 신성장 동력 등 새로운 키워드들을 쏟아내며 경제 활성화에 올인했거든요. 하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몰려왔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거예요. 이명박의 747 공약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보였죠. 여기에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이명박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광화문과 청계천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이명박은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이명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녹색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경제 회복에 매달렸어요. 4대강 정비 사업도 이때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훗날 이명박에게 큰 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2010년 들어서면서 이명박의 진짜 야심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4대강 정비 사업이었어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였죠. 총 사업비만 22조 2천억 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2010년 4월 27일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이명박의 눈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역사에 남길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강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은 밀어붙였습니다. 현대건설 출신답게 토목공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강을 정비하면 홍수도 막고 가뭄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북한의 도발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명박 정부는 안보 위기에 직면했죠. 특히 연평도 포격 당일 이명박의 대응은 논란이 됐어요.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회의를 열었지만 즉각적인 군사 대응 대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보수 지지층에서는 너무 약한 대응이라며 실망했어요. 2011년 들어서면서 이명박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측근들의 연이은 비리 사건들이었어요. 2011년 7월 이상득 전 의원의 저축은행 특혜 의혹, 2011년 10월 이명박 형님인 이상은 씨의 다스 관련 의혹 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2012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다스 의혹이었습니다. 이명박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었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재임 중 기업을 소유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었죠.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이명박 개인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됐어요. 특히 다스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명박은 초조해하기 시작했죠. 2012년 8월 이명박에게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독도 방문이었어요. 2012년 8월 10일 이명박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거든요. 일본은 즉각 반발했고 외교 관계가 크게 악화됐죠. 당시 이명박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어요. 임기 말 지지율 회복용, 일본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등등.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다스 의혹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도 방문 직후 이명박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거예요. 국민들은 일본에 당당하게 맞선 대통령으로 평가했거든요. 이명박은 내심 안도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2012년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명박은 복잡한 심경이 됐어요. 정권 재창출에는 성공했지만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었거든요. 2013년 2월 25일 이명박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퇴임식에서 이명박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부심이 있었죠. 나는 경제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었어요. 퇴임 후 이명박은 서초동 자택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비교적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가끔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하거나 골프를 치며 여유를 즐겼죠. 하지만 2017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 본격화된 거였죠. 이명박도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2018년 3월 14일 이명박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이었어요.
혐의는 다스 관련 뇌물수수, 국정원 특활비 수수, 4대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총 16개였죠. 2018년 3월 22일 밤 11시, 이명박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출신으로는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였어요. 그날 밤 이명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럴 줄 알았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을 거예요.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 거였죠. 특히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것이 법정에서 확정되면서 그동안의 부인이 무너졌어요. 2022년 12월 27일 이명박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한 거였죠. 석방 당일 이명박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5년 가까운 수감 생활로 많이 늙어 보였거든요. 현재 이명박은 서초동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가거나 지인들과 만나는 정도예요. 한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말년치고는 너무 쓸쓸해 보이죠. 돌이켜보면 이명박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일본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년이 현대건설에서 성공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올랐거든요. 청계천 복원 같은 업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다스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만약 다스와 관련된 일들이 없었다면 이명박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됐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명박 그 이름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그만의 리더십, 추진력 이런 걸 그리워하는 거겠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